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나 해보죠. 아까 늘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이 전국의 핵심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손혜원 의원 관련 파동입니다. 이게 지금 1월 임시국회 또 심지어는 예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까지의 쟁점들도 지금 쉽게 거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만 해도 최영빈이 국정조사에다가 서로 추가된 신재민, 김태우 관련도 야당에서 계속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선거법 발표까지 됐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 이슈가 압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왜 이게 이렇게 초선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압도할 정도로 쟁점화돼 버렸나요? 최영선 박사님? 글쎄 사실은 뭐 팩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초선 의원 개인의 뭐 개인과 관련된 이제 뭐 의혹 뭐 이런 이제 성격의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갖는 어떤 좀 관전의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에 대한 어떤 관전의 관전거리가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연상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워낙 손 의원의 대응 방식이 자기 스타일이 원장이 이제 강했고 좀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이제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속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SBS하고 뭐 손 의원 뭐 개인 간의 뭐 진실 공방을 넘어가지고 손 의원은 손 의원대로 또 그 팬덤층이나 그 열성적인 지지층이 또 있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과의 어떤 그 절친의 관계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관심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초선 의원으로 인식이 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현 여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자기 스타일이 대단히 이제 강한 여러 가지 언행면에 있어서 항상 그 논란거리를 또 달고 다니는 이런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이제 좀 커진 그런 이제 상황이 뭐 된 거로 판단이 이제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는 좀 뭐 좀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SBS 관련은 그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SBS 보도가 허위라거나 이런 걸 적시한 적은 없죠. 근데 계속해서 이 배우 세력을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계속 해가지고 단지 SBS만 겨냥한 게 아니라 손 의원이 처음에는 손 의원 지지층에서는 손 의원이 직접 태형건설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지지층에 의해서 태형건설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흥건설 그리고 이제 조합 이건 이제 손 의원이 직접 그리고 박지원 의원 검찰에 같이 가서 조사받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SBS 보도의 어떤 배후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진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뭐 가려져야 될 문제고 정말 사실관계 차원에서 SBS가 누구의 어떤 제보를 받고 한 건지 배후가 있는 건지 이것도 가려져야 될 문제가 이제 될 텐데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손 의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목포 지역의 문제만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번에 쟁점이 된 이익 충돌 방지의 문제, 금지의 문제 이게 하나의 이제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뭐 경북 지역 같은 데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면 이 지역 보존돼야 된다. 뭐 판단을 하고서 거기서 수십 채를 매집을 했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 지역의 무슨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이런 어떤 공인이 내가 그 지역을 사랑하고 여기가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구 사들였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건가? 저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익 충돌 그 방지의 의무 이게 대단히 좀 엄정하게 판단을 좀 내려야 될 부분이다. 그럼 만약에 이걸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누가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가서 뭘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예. 당연히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공인들이 아무 곳에서나 내가 그 지역을 사랑하니까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십 채 매집을 했다. 이건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령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냐는 충분히 따져보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네. 예, 저는 이 사건이 최순실 사건과 아주 유사해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네.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손혜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발표하고 조용히 사라졌겠죠. 개인의 캐릭터도 좀 있긴 하죠 거기에. 개인의 캐릭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최순실이 왜 목욕탕에 가서도 때밀이하고도 싸우고 가는 데마다 갑질을 해가 그랬겠어요? 그거는 나는 특수한 VIP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남은 몰라주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시하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내재되어서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예, 그게 그래서 하나. 저 사람이 선동열이나 여태까지 뭐 온갖 사람들 신재민이나부터 심지어 이재명 시장의 문준용 발언에도 튀어나와서 저렇게 한 거는 자기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양반이 탈당을 할 때 홍영표가 옆에 서가지고 굽신거린 부분이 결국 손혜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전 국민한테 중인 환시리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또 무슨 뭐 스포츠 동계 스포츠 무슨 성폭력 현장에서 지가 사회보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권력을 과시하지 못해서 뭘 그런 거 갖고 뭐 잘라 뭐 저기 내가 공사하면 책임지면 되지 자빠졌어요 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손혜원 부분은 한마디로 기획하고 거기에 자기 보좌관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통영에서 하지 못한 이 한마디로 자기 다운을 목포에서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러고는 결국은 정책적으로 그걸 근대 문화역사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떨구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그러면서 이제 잡다하게 사들였는데 심지어 자기 회사로도 샀지 않습니까? 두 채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뭔가 뭐 박물관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저거는 박물관도 아닌 일종의 이 전통 공예품 샵이고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업과 또 손혜원이 해온 일을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주요 기업들의 일종의 이름 지어주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왔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의 재계 상류층과 가깝다는 겁니다. 예. 권력과 재계 상류층과 가깝고 또 대통령 부인과 이 6년 동창이고 예. 또 거기에 중고 동창이라고 특수한 절친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문정권이 조기에 끈을 자르지 그걸 남용했다고 보세요. 네, 아니 난 남용했다 보죠. 그래서 문정권이 손혜원을 대하는 부분에 절절매지 않습니까? 손혜원은 절대로 나 이렇게 쉽게 못 간다. 내가 가진 거 포기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점점 더 끌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많은 사실로 지금도 벌써 보면 취업을 부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자기 낮은 칠기를 사라고 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공무원까지 교체시켰다. 최순실이 하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최순실을 욕한 사람은 손혜원에 똑같이 같은 공감을 가지고 욕을 해야지. 최순실은 비난하다가 손혜원은 정권 사람이니까 비난 안 한다면 그야말로 이중잣대지요. 그런데 최순실이 정리되지 못한 게 조기에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나 3인방을 세계일보 나왔을 때 정리를 했으면 저 꼴이 안 됐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굴러가다가 이제 그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손혜원도 정리를 못할 거라 봐요. 그러면 계속 굴러가면서 지금까지 손혜원이 어질러 놓은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터져 놓으면 수습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안이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아직 다 폭로를 안 했고 결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김태우도 손혜원 의원 관련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있다. 당연히 동양으로든 첩보를 수집을 했겠지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맞물려서 갈 때 결국은 어디까지 터질 것인가. 처음에 김태우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임종석과 조국의 싸움이다. 부산파와 주사파의. 그런데 결국은 어제 김태우가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술자리 건배 사이를 갖다가 수집하라고 박형철이가 지시했단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박형철은 부인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폭탄들이 안에 터져 있어서 나오게 되면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유 박사 잠깐 추가하시고요. 저도 뭐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하고 비유하는 거는 좀 이 성격 규정이 또 좀 지나 나중에 기록에 남으니까 과장이 되지 않았나.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뭐냐면 저는 이 차이가 이제 저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경우는 당시 이제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이제 연관이 되면서 연루가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문제들이 생겨난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뭐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뭐 나타난 것이 뭐 아무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좀 이제 개인적인 지금 일탈의 성격 아니겠는가. 물론 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어떤 좀 한계, 이거는 이제 지적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인 일탈의 성격이 좀 짙어 보인다. 그래서 좀 성격을 좀 구분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손혜원 같은 경우 저렇게 봅니다. 뭐 원래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의 과정 보면은 그거를 뭐 인정할 만한 그런 흔적들은 많이 있어 왔던 것 같고, 다만 그것이 100% 공익이다, 사익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단언할 성질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의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가서 그것이 사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또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매집한 건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익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의 이익,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감안했을 때 사익이 완전히 배제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좀 분명한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번에 손 의원 같은 경우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뭐 이익 충돌 방지 의무를 이제 위배한 거로, 그러니까 자신이 매집한 곳들에 대해서 정부한테 국회를 통해 국회에서 버젓이 지원을 요구한 거, 이거는 명백히 그런 의무를 이제 위배를 한 건데, 근데 전혀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 고수가 되고 있는 거는 아예 좀 공인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못 하고서 뭐 탈당을 했지만은 이 탈당도 정말 전례 없는 탈당의 모양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배석을 해주는 그런 어떤 탈당,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탈당, 이것도 참 이런 장면이 참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성왕 유창선 박사는 이제 그 투기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견해네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부분보다도 좀 우려스러운 게 손혜원 의원의 일탈적 행위로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집권당의 구조적인 문제냐. 나는 이것이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한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치를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키워드가 뭡니까? 해체입니다. 보수든 기득권이든 기존의 도덕이든 관념이든 모든 것을 공격해서 해체를 하고, 그 방법이 뭐가면은 하면서 실제 정권 잡아가는 거는 상징 조작이에요. 대중 조작이죠. 손혜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인 회사, 네이밍 회사인데 상징 조작 회사예요.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 문제를 포장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에 와서 민주당의 이미지도 바꿨고,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당선을 시켜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존의 기득권뿐만 아니고 기존의 도덕이나 관념조차도 다 해체를 해요. 실제적인 게 없다고, 도덕이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 오만 독선이 돼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성력이나 자기 어떤 이 스스로의 어떤 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유심히 보면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거기 지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 사건도 사실은 그런 마인드 자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면 옛날에 더 거슬러 가면 옛날에 대중운동을 해서 대중을 주체를 씌워서 대중과 함께 뭐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한다고 했던 그런 전통적인 사고하고도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게 대중을 더불어 같이 함께하는 대중이 아니고 상징 조작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고 대중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나온 겁니다. 손혜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추가로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어떤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만 독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마인드를. 그러다 보면은 개개 정치인들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아니면 당의 윤리나 정치적 윤리 이런 것을 따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낮아지어버리고 당에서 통제도 안 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권한은 갖고 있고 자꾸 자기 권한을 발휘하는 과정에 두고 이런 사건이 후속적으로 터진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이 손혜원이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하나의 좀 일반적인 모습이 투영된 거냐. 일탈은 것은 맞네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 저는 그렇다 봅니다. 예, 일탈은. 그래서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측면도 있다. 하나의 우연적인 그거죠. 하지만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5년 대통령 단임제의 3년차 징크스 때 이게 터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나타날 흐름을 갖다가 지금 이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결합된 하나의 장면을 놓은 게 아까 말한 대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이 탈당 기자회견장에 같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만약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거기 설 정도 같으면은 당으로서의 이 손혜원 이 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밝히고 뭐 징계를 한다든지 어쨌든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둘러리 서는 격으로 원내대표가 섰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심지어는 여기 두들기는 사진도 막 찍히고 있대요. 그게 손혜원 의원이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치사에서 무소불위의 초선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가? 거의 차지칠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금태섭 의원이 어디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유 박사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투기로는 좀 볼 수 없지만 이해충돌 금지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더만은 가짜 뉴스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과라고 손혜원 의원이 또 이야기했어요. 금태섭 의원 보고. 나는 이거는 아니다. 이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제대로 제어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게야. 광고회사 대표로 브랜드 회사 대표로 자기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랬으면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나갈 때 집권 여당에서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예를 들면은 그런 역할을 할 지도부가 오히려 덜덜이 나서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다. 바로 이게 3년차 징크스가 아니라 징크스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레임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개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간섭할 수가 없죠. 근데 국회윤리위원회 그 한국당이 그걸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라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아주 엄중하게 그걸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를 비판하고 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철학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손혜원의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은 자기의 그 의지만 이렇게 정당하다면은 본인이 그것을 뿌려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여당과 청와대가 뭐 청와대도 이거는 뭐 내가 우리들이 관여할 바가 없다가 아니라 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어떤 그 액션을 할지에 대해서. 김능구 대표가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까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예. 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예. 사과나무 하나를 예. 이렇게 심는 주문하겠다. 예, 심정으로 심는 게 아니라 주문하겠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권력이 아주 지극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일례가 지금 손혜원이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을 사고 뭐 압력을 넣거나 예산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손혜원의 탈당이나 같은 당의 이 모습들 또 금태섭에 대한 손혜원의 공격 등에서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라냐 했는데 그럼 손혜원이 저러는 이거는 나라냐? 이것도 나라가 아니죠. 자, 모든 옛날에 안희정을 사퇴시킬 때 출당시킬 때 어쨌습니까? 안희정이 그 여자가 한 명이 손석희 프로에 나와가지고 9시에 말하자마자 2시간 만에 심야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서 손혜원을 탈당시켰는데 아니 안희정을. 예. 그러니까 안희정을 탈당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최고회의 열어서 손혜원은 혐의가 없다. 해명이 됐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손혜원이 자체적으로 떠나는 그 장소에까지 어깨까지 두들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빈상그 성폭력 폭로장에는 왜 나와서 설쳐요? 그럼 누구도 손혜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기겠느냐? 손혜원은 겁이 없느냐? 검찰 수사는 고발이 들어가야 이제서 움직인다 그러냐? 보통 이런 일들이 며칠만 떠들어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서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손혜원은 언터처블이다. 그러면 언터처블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권력의 핵심이 그 언터처블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 정권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던 그 관점에서 자기들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진행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죠. 더 터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온 거는 약가라고 봐요. 여권 내부에서 다른 특별한 컨트롤이 없을 거다. 못하지요. 왜? 여권의 핵심이라면 손혜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지요. 그래서 손혜원 스스로가 여권 핵심에서 이렇게 돼서 사법 처리되기 전에는 아무도 못 건들. 손혜원 의원 본인은 오히려 진실을 증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될 거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 저기 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치인 중에 하여튼 마인드 스타일이 그렇다. 네. 모든 기득권 체제를 다 해체하고 비판하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이 입장 태도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추워도 잘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물러나버리면 될 문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뭐 관련해서 추가하시려면 좀 추가하시고요. 아무튼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거는 뭐 원래부터 그랬다 치더라도 정말 뭐 촛불 앞에서 들었던 좀 범 지지 세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눈에서 보더라도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오늘 손의원 얘기만 했지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법농단 행위를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사법농단을 자기 당 소속 의원이 같이 이제 한 건데 구체적으로 뭐 형량을 부탁을 하는 선처를 부탁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재판 청탁을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정말 뭐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아주 그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어떻게 사법농단에 대한 어떤 단죄 이거를 뭐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선의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러는 그 선의만 이제 신뢰를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저렇게 그냥 이제 미온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또 이 공생의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손혜원 의원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서영교 의원은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이 재판 청탁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굳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심지어 뭐 원내대표 입에서 이게 관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판 형량을 청탁을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관행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를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일련의 어떤 장면들이 지금 민주당이 뭔가 긴장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 사안의 어떤 사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가 듭니다. 김능우 대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 관련. 아니 금방 말씀하신 예. 그 서영교 의원의 경우 저는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사법개혁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영교 그게 이렇게 폭로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국회 관행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일 자체는 아마 여야 모두에게 그 정치인 물갈이로 저는 그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카르텔로서 지금 그 침묵으로서 어쨌든 넘기려고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어떤 경로로 전부 드러날까요? 그게 여러 사람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양심 있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결기 있는 언론가 그리고 그 시민단체 쪽에서 저는 이 문제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주창하고 나서야 돼요. 그렇게 사법개혁을 주창했는데 국회에서 그 사법농단이 거래가 예를 들면 그 간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 참여연대 같은 데서 아주 주요하게 그것을 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의 물갈이로 가느냐도 상당히 지금 20대 국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런 겁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입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부분이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지금 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벨트 없애려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시민 환경단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사법감시센터나 시민사회단체 되고 서영교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참 존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할 겁니다. 네. 시간 있으면 마지막 할 건데요. 네.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과 여당이 지금 오만했던 그런 점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야당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 역할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야당이 무기력한 점도 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집권 여당이 초기에는 족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었지만 오히려 견제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최근에 여러 가지 정말 국정조사감이 여러 개 터지기도 한 상황인데 한두 번 던지고는 무슨 제 역할도 못하고 여당의 경우는 악재로 악재를 덮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 다른 상황. 얘기는 좀 했다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12월 초까지만 해도 다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약간의 지지율을 좀 좁혀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비대위 이야기하고 인적 청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다시 또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이 횡보 또는 하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소위 말하는 야당으로 봐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직접적으로 당장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관련해 가지고 되게 지금 이제 27일 날 2월 27일인가요? 전대를 앞두고 지금 대표군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군들 관련한 전망 포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영입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 뭐 국민들의 마음을 뭐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다 봉쇄 차단을 해놓고 있는 결과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고 정말 실제로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주 패착으로 보고 있군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은 자유한국당은 다시 박근혜 당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고 그때는 뭐 확장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여론으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는 그저 이제 핵심적인 지지층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런 당으로 이제 한계가 뚜렷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때 좀 가능성이 열렸던 보수 통합 당장 바른미래당 쪽에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갈 곳이 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길이 아니었더라면은 보수 통합의 가능성이 이번 전당대회 이후 상당히 높아졌을 텐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선다면은 바른미래당에 어떤 소속된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또 다른 이제 세력화의 움직임 이런 것이 뭐 강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황교안 당이 들어설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보수 정당의 또 재분열, 재편 이런 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광경이 지금 한쪽에서는 민주당한테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층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막상 또 이 층이 갈 곳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는 뭐 황교안 총리가 들어오고 뭐 저 모양인데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황교안 말고 누구를 제시하겠어요? 지도부로서 대표로서는 혹시? 글쎄 뭐 다 뭐 이렇게 뭐 대안이라고 할 만한 리더십이 사실은 없죠. 다 이제 그 인물이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또 차기 주자를 오세훈, 김병준 등에서는 찾아본다든가 어떻습니까? 오세훈, 그 김병준 한계는 또 뚜렷하죠. 한국당 엉망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이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거보다 낫습니까? 손혜원이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당이 똑같죠. 결국은 제가 볼 때 한국당이 무슨 자생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제 천수답 정당이다. 저는 그래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가 그럼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근데 결국은 저래도 이제 어느 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빨리 농사 지을 만큼 풍족하게 이제 그것만 기대고 저 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비는 여당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비는 여당부터 오죠. 정권이 스스로 이렇게 몰락하면서 이제 정권의 몰락에 우는 눈물들이 이제 비로 한국당에 내리겠죠. 근데 결국은 이 총선에서 이 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국당의 이 상황이 변할 건데 총선까지는 저렇게 굴러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전당대회 예상. 그러니까 그렇게 굴러가는데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황교안이 되겠지요. 지금 그쪽을 누가 끌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냐 아니냐 이제 이 싸움으로 가지 무슨 한국당의 어떤 철저한 황교안 되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그게 되는 게 웃기는 이야기죠. 웃긴다고 하더라도 뭐 기회는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웃기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럼 홍준표가 나와서 1대1로 붙으려면 뭐 오세훈이고 뭐고 안 나오고 홍준표 대 황교안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황교안이 되면 내년 총선에 또 공천권까지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총선까지는 여권이 몰락해가는 과정일 거니까 탄력을 받아서 잘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권은 황교안이 지금 대표하라고
아마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황교안이 대표로 가는 이 야당은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X면으로 본다. 여권 네, 도우미로 네, 본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황교안이 그래도 또 총선에서도 적당히 승리하고 그래서 대선까지만 가면 자기들이 게임이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 진영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가는 구도 속에서 아예 총선을 져버리든가 아니면 또 대선까지 과정에서 당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가 또 이 지금 견제하는 사람들이 당을 깨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여권의 지금 여러 가지 한계점만 얘기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만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최근에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 송영길 의원 등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또 송금주 이용호 등의 뭐 이제 입당 관련해서 좀 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도 지적했단 말이죠. 혹시 정권 중반 지나가면서 여권 내부도 지금은 딱 하나로 잡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분화가 생길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장선 박사 어떻습니까? 그럼 저도 한국당 이야기 하시고. 네, 좀 하고 금방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죠. 뭐 그 황교안 총리의 그 당 대표에 대해서는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있거든요. 그 황교안한테 지금 그 여당 쪽에서는 그 후원금을 보내야 된다. 이게 계속 어떤 이렇게 그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큰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탄핵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황 대표가 나서고 당대표 되고 얼굴 나오는 순간에 도로 아까 박근혜 당이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도로 그 탄핵당으로 이렇게 그 갇혀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지금 출마를 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많이 보이는 구도다. 황으로서는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다들 느껴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전당대회 부분에서 대선 주자 지지의 부분에서 황 총리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보수 세력으로 볼 때 80%까지 나왔어요. 예, 80% 나온 게 있었죠. 저는 이것도 우리 홍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이것도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민심은 무섭다. 자기들이 그토록 보수의 어떤 부활, 그 회복을 꿈꾸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꽉 막아버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저는 황 총리는 대세론을 탔다고 보거든요.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그래서 황 총리가 주변에 참 지각 있는 사람들이 황 총리의 당대표 출마를 좀 막아야 된다. 자기가 입당을 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말 정치판을 알고 당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역할 분담이라 할까? 자기들의 활동을 어떤 황 총리를 조정해주고 예를 들면은 황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함께하는 것까지 그 탄핵 프레임에 갇힌다 볼 수는 없거든요. 되게 건설적인 조언을 하시네.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당 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정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은 저는 그게 이 지도부든 중진들이든 네. 또 소장파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황 총리한테도 그런 길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본인도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나 명약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김능구 대표 얘기할 때마다가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저는 이제 이 반반이 안 된다고 봐요. 백이종군 하는 쪽으로. 예. 자, 지금 예상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을 예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황 대표가 나오면은 거의 당선이 되지 않느냐. 20%가 국민 여론을 혹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김능구 대표 얘기처럼.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이유가 없지요. 지금 여기까지 완상해서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나오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경선 룰에 의하면 20%
30%인가 그게 국민 여론조사로 반영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당원들 이 기재에 있는 당원들은 일반 국민 여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에 되고 50% 이상 뭐 이렇게 80%를 이야기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 총리가 그 표를 장악해버리면 아무리 당협위원장의 지지 일부가 연대를 해서 반황 총리 연대를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황 총리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떨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나름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외연을 확대하는 중도층이나 외연을 하거나 온건한 보수층을 끌어내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지지자고 후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황 총리가 대표로 앉아서 이 다음 그 대표 지위를 갖고서 대권 주자로 굳히려고 할 때 뭐 비대위 과정에서 조금 그 숨통이 트여 있던 보수 혁신 논쟁 자체가 거의 잠복될 것이 있다. 내가 아까 그 지지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심히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2월 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홍준표 대표 이후에 조금씩 올라와서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20% 전후 이런 이야기도 논쟁이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갤럽보에서는 25% 나온 것 같던데. 리얼미터겠죠. 민주당은 40%가 무너졌니 어쩌니 이런 논쟁 끄지도 벌어질 정도로 조금씩 회복을 해왔는데 유심히 보면은 지금 그 이후에 보면은 내가 약간 하향 그 초점이 보인다고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것이 보수의 혁신이나 이 개혁을 막아버리면은 그나마 요 작년 12월까지 좀 좁혀왔던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당 체제입니다. 5당 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나머지 3당이 너무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독식의 양당 체제가 아닌 아주 분산된 형태이기는 하나마 양당의 힘으로 그래도 또 이를 몰려가는 조짐도 역시 존재한다. 황 대표가 그 보수적인 어떤 지지층만 모아도 그런 5당 체제에서의 양당 체제로 주도권을 끌어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 봐요. 황교안 전 총리의 지금 이제 한국당 가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평가했는데 다만 그 이후에 한국당의 전망 관련된 황장수 소장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당의 실패면 결국은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다 다시 뭐 돌아간다면은 두 가지 정도 사안을 조금 짧게나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권 내부에서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런 이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다른 견해도 나오는데 정권 중반 지나가니까 여권 내부에서 무슨 좀 새로운 분화 가능성 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는 뭐 조금씩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해찬 대표가 좀 내리누르는 그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도부나 청와대의 방향과는 다른 얘기를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제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 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지도부와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손혜원 의원 문제에 관해서 당내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또 얘기를 이제 꺼내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당선이 이제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지역별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 아마 그 수도권이라든가 뭐 이제
호남 같은 경우도 뭐 신경을 뭐 또 아마 써야 될 곳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영남 같은 경우 이제 뭐 더 하겠죠. 더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떠나서 당장 자기들이 다음번에 배지 다시 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민심과 좀 너무 다른 방향이다 했을 때는 아마 입을 여는 분위기는 뭐 점차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예. 여당 내부의 분화 가능성 있으시면 없으시면 뭐 김동구 대표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여당 내부에 지금쯤 이런 여러 얘기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데 조금 더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들한테 지금 비주류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이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으로 탈당할 때 거의 다 나가시고 지금은 비주류 활동을 기존에 했던 사람이다 해서 분류할 수 있는 게 너댓뿐이다. 너댓뿐.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분들도 이렇게 그 지금 이 반대 목소리를 갖다가 문제 제기 목소리를 안 내왔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탈원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신한울 뭐 3, 4기입니까? 네. 네, 그거는 지금 건설해야 된다. 건설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그것의 어떤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지금 그런 그 문제 제기화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학회도 그렇고 그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원자력이 이 수출의 어떤 그 장기적으로 상당히 보배 같은 이 산업인데 이럴 때 불안하죠. 우리가 아예 원전 건설을 안 한 상태에서 남은 나라의 수출에 대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탈원전도 소프트 랜딩 돼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탈원전 자체의 용어 선택조차도 조금 이렇게 다른 이 상징을 외국에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용어를 바꾸고 있죠. 에너지 전환 정책. 그래서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기본적인 그 흐름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그게 쏟아져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말 한마디 함부로 해서 큰일 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와 본인들이 말하는 20년 집권을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다른 목소리, 다른 주장을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나왔다면은 우리 두두지 이거 때리듯이 때려버리는 거. 이거는 이 민주정당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그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순혈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20년 집권과 이렇게 자기들의 세력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은 이 부분 차제에 고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게. 자, 지금 그 원전 이야기하는데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당장 이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짧게 합시다. 화력 발전소 지금 이제 상업 운영이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석탄 화력 발전하지 않기로 이야기한 10여 기가 수년 이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열, 지금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갖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바이오매스도 한계가 있고 이 연료비가 엄청나게 뛰게 돼가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그게 용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목소리 분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 참여정부는 국민경선제예요. 그야말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국민들 경선제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서 후보자가 자기가 공천을 받는데 지금은 보면은 철저하게 당원 중심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당대표 되면서 거기 그때 수십만 명이 들어왔는 이 당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다음 공천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예. 있기 때문에 당 다른 구조상 모순이 어렵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딴 것도 아니고 정책을 이렇게 문제가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용기 있는 정당 정도면 그거는 더불어 공산당이죠. 저 이미 제가 볼 때 텄다고 봅니다. 저 열린 우리당 신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요. 손혜원 의원 관련 부분은 진행 상황이 우리가 다음 달 모임 이전에 아마 방향이 좀 어느 쪽이든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요. 정상회담 자체는 뭐 빨라야 2월 말이 될 게지만은 내용은 그 이전에 상당히 좀 잡힐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다루지 우리가 못했던 것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인데 시한을 또 1월 말 또 2월 말 뒀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중간 절충안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안을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조합해서 절충의 성과를 냈을 수 있을지 오늘 논의는 못했지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